어둠에 잠긴 산청군 소나무면. 새벽 3시 27분 응급실로 다급한 전화가 걸려옵니다. 119입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수화기 너머로 떨리는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빨리 와주세요. 김순자 할머니가 쓰러졌어요. 숨을 제대로 못 쉬어요. 구급대원은 침착하게 주소를 받아 적고 출동 신호를 보냈습니다. 바로 3분 후 긴급 사이렌을 울리며 구급차가 좁은 시골길을 달렸죠. 새벽녘 마을의 고요함을 깨는 사이렌 소리에 몇몇 주민들이 불안한 표정으로 창문을 열어보았습니다. 시청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구급차가 도착한 곳은 오래된 단층 한옥이었습니다. 대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마당에는 전날 내린 이슬이 아직 마르지 않았습니다. 119 구급대원입니다. 구급대원들이 의료 장비를 들고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거실 바닥에는 78세의 김순자 할머니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변해 있었습니다. 옆에는 이웃집 채영이가 불안한 표정으로 서 있었죠.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더니 쓰러졌어요. 내가 옆집에 사는 사람인데 할머니 집에서 소리가 나서. 선임 구급대원이 재빨리 할머니의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심장마비 증상입니다. 빨리 병원으로 이송해야 해요. 구급대원들이 신속하게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심전도 측정기를 연결하는 사이 할머니의 눈이 가늘게 떠졌습니다. 혼란스러운 시선이었지만 곧 강한 의지가 번쩍였습니다. 할머니는 놀라운 힘으로 구급대원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78세 노인의 손길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강한 힘이었습니다. 송기철 경위를 불러주세요. 죽기 전에 꼭 만나야 해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가냈지만 그 안에 담긴 절박함은 누구라도 느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할머니, 지금은 병원부터 가셔야 합니다. 상태가 위급하세요. 구급대원은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더욱 세게 구급대원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제발, 제발. 송기철 경위. 할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고 그 안에는 50년의 세월이 응축된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선임 구급대원은 잠시 동료와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의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할머니의 마지막 소원일지도 모른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동안 연락해 보겠습니다. 구급대원의 말에 할머니의 얼굴에 미세한 안도감이 스쳤습니다. 할머니를 들것에 싣는 동안 구급대원은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소나무면 파출소입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119 구급대원입니다. 혹시 송기철 경위분 계신가요? 무전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에는 경계심과 함께 사명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당직 순경인데요. 송기철 경위님은 지금 야간 순찰 중이십니다. 무슨 일로 찾으시는 건가요? 구급대원은 할머니의 상태를 전하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김순자 할머니라는 분이 심장마비 증상으로 쓰러지셨는데 송기철 경위님을 꼭 만나야 한다고 하십니다. 상태가 매우 위급해요. 알겠습니다. 무전으로 상황 전달해서 가능한 빨리 병원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통화가 끝난 후 구급대원은 할머니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산소 마스크 아래로 할머니의 입술이 무언가를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구급대원은 몸을 낮추어 그 말을 듣고자 했습니다. 드디어 찾았어. 준호야. 할머니의 희미한 목소리에 애틋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환자의 헛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긴 세월의 그리움이 응축된 어머니의 간절함이었습니다.
한편 산청군 야간 순찰 중이던 송기철 경위는 무전기를 통해 전해진 소식에 놀랐습니다. 자신을 찾는 할머니가 누구인지 바로 떠오르지 않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묘하게 떨렸습니다. 30년 경찰 생활 중 이런 느낌은 처음이었습니다. 송기철 경위는 6개월 전 서울에서 산청군으로 발령받은 45세의 베테랑 경찰입니다. 날카로운 직감과 침착한 성품으로 동료들의 신뢰를 얻고 있었죠. 하지만 누구도 그의 속마음을 완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조차도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이 늘 그의 가슴 한구석을 채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위님, 무슨 연락이 왔나요? 동료 정민수 순경이 물었습니다. 송기철은 무전기를 내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순자라는 할머니가 심장마비로 쓰러지셨는데 나를 찾으신대. 병원으로 가봐야 할 것 같아. 정민수의 얼굴에 의아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김순자 할머니요? 아, 소나무골 위쪽에 사시는 분 아닌가요? 평생 아들을 찾는다고. 송기철은 갑자기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엄습했죠. 순찰은 내가 마저 돌게. 경위님은 병원에 다녀오세요. 송기철은 고맙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고 순찰차로 향했습니다. 차에 오르면서 그는 문득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고아원에서 보낸 어린 시절, 언제나 품고 있던 의문들. 부모는 누구인지, 어째서 자신을 버렸는지. 송기철은 머리를 흔들며 그런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지금은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집중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송기철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자신의 상처보다 다른 이들의 아픔을 먼저 돌보는 것. 병원으로 향하는 도로는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새벽녘의 고요함 속에서 송기철의 마음은 이상하게 요동쳤습니다. 왜 자신도 모르게 이 할머니를 만나야 한다는 강한 충동을 느끼는 걸까요? 그는 평소와 달리 과속을 하며 병원을 향해 달렸습니다. 산청군 종합병원에 도착했을 때 응급실은 한밤중임에도 분주했습니다. 송기철은 접수대로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119로 이송된 김순자 할머니를 찾습니다. 저는 송기철 경위입니다. 간호사는 컴퓨터 화면을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지금 응급 치료 중입니다. 심장 상태가 불안정해서 중환자실로 옮길 예정이에요. 송기철의 얼굴이 긴장으로 굳어졌습니다. 제가 할머니를 뵐 수 있을까요? 저를 찾으셨다고 들었습니다. 간호사가 송기철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지금은 면회가 불가능해요. 의사 선생님이 나오시면 말씀드려 볼게요. 송기철은 대기실에 앉아 초조하게 손가락을 두드렸습니다. 시간이 더디게 흘렀습니다. 병원 벽시계가 새벽 4시 15분을 가리킬 때 백발의 박지원 의사가 피곤한 표정으로 응급실에서 나왔습니다. 송기철 경위님이신가요? 할머니께서 계속 찾으셨어요. 송기철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네, 그런데 할머니 상태가 어떻습니까? 박지원 의사의 표정이 무거워졌습니다. 상태가 매우 위급합니다. 지금은 중환자실로 옮겨진 상태고 오늘이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다행히 의식은 잠시 돌아오셨는데 경위님을 꼭 만나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송기철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의아함과 걱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저를 찾으셨을까요? 저는 할머니를 잘 모르는데. 의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께서 마지막으로 내가 죽으면 송기철에게 우리 집 단스, 서랍을 열어보라고 전해달라는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특히 단스 서랍이라는 말을 여러 번 강조하셨어요. 송기철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한 손으로 제복깃을 만지작거렸습니다. 할머니와 특별한 인연은 없었지만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워지는 걸까요? 알겠습니다. 그럼 할머니 댁으로 가보겠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상태가 호전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병원을 나서는 송기철의 발걸음은 묵직했습니다. 날이 밝아오는 동쪽 하늘을 바라보며 그는 어떤 일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될 거라는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송기철은 병원을 나와 김순자 할머니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침 공기는 차갑고 맑았지만 송기철의 마음은 안개처럼 뿌연 상태였습니다. 단스 서랍이라는 단어가 그의 머릿속에서 맴돌았죠. 소나무골에 도착하자 이장 김만석이 마침 새벽 일과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송기철은 차를 세우고 창문을 내렸습니다. 이장님 안녕하세요. 김순자 할머니 댁이 어디인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김만석은 송기철을 보자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어이구, 경희님 새벽부터 웬일이세요? 김순자 할머니요? 저 위쪽 지리산이 보이는 마지막 집이 할머니 댁입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송기철은 짧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김만석의 표정이 어두워졌죠. 그렇군요. 할머니가 위독하시다니. 제가 같이 가드릴게요. 집 열쇠도 있으니까요. 두 사람은 함께 할머니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김만석은 할머니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할머니는 50년 전에 아들을 잃었어요. 그때 아들이 5살이었는데 산청시장에서 실종됐대요. 남편은 아들을 찾다가 10년 만에 병으로 돌아가셨고 할머니는 평생 아들을 찾으셨다오. 마을 사람들은 포기하라고 했지만 할머니는 단 한 번도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송기철의 가슴이 묘하게 조여왔습니다. 50년 전 실종된 5살 아이. 그는 자신의 나이를 떠올렸습니다. 45세. 고아원 기록에 따르면 그는 5살 무렵 강원도 어느 시장에서 발견되었다고 했습니다. 날짜는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할머니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낡은 한옥이었지만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고추와 상추가 자라고 있었고 담벼락에는 진달래가 피어 있었습니다. 김만석이 열쇠로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가 보세요. 전 밖에서 기다릴게요. 송기철은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집 안은 조용했고 오래된 가구들이 시간의 무게를 견디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 거실 한켠에 놓인 오래된 단스가 들어왔습니다. 참나무로 만든 서랍장은 윤이 발에 있었지만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었습니다. 송기철은 천천히 단스로 걸어갔습니다. 서랍을 열자 낡은 사진첩과 신문, 몇 장의 전단지가 정성스레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표지에는 우리 준호라고 정성스레 쓰여 있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넘기자 갓난아기부터 점점 자라나는 남자아이의 모습이 시간 순서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출생 직후의 사진, 100일 사진, 첫돌 사진, 그리고 매 생일마다 찍은 사진들이 순서대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자 준호 5살 지리산 계곡이라고 적힌 사진이 나왔습니다. 웃고 있는 소년의 모습이었습니다. 송기철은 그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갑자기 그의 시선이 사진 속 소년의 왼쪽 눈썹 위에 고정되었습니다. 작은 반달 모양의 흉터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순간 송기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죠. 그는 급하게 주변을 둘러보다가 화장실로 달려가 거울을 바라보았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 특히 왼쪽 눈썹 위의 반달 모양 흉터를 마주했습니다. 독특한 모양의 그 흉터는 송기철이 평생 가지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고아원에서는 그가 발견될 당시 이미 흉터가 있었다고만 들었고
어떻게 생겼는지는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송기철은 사진으로 돌아와 자신의 흉터와 비교했습니다. 사진 속 소년의 흉터와 자신의 것은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완전히 똑같아. 그는 숨을 헐떡이며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혼란스러웠고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그는 다시 사진을 들어 자신의 얼굴과 비교해 보았습니다. 어린 소년의 이목구비와 자신의 모습은 세월의 간격을 뛰어넘어 놀랍도록 닮아 있었습니다. 송기철은 신문 기사도 집어들었습니다. 1975년 5월 17일자였습니다. 큰 제목으로 산청시장에서 5살 아동 실종, 부모 애타게 찾아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기사에는 산청시장에서 김준호라는 5살 아이가 실종되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이는 파란색 줄무늬 티셔츠와 짙은 베이지색 반바지를 입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김준호. 송기철이 무의식적으로 그 이름을 읽었을 때 그의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마치 오래전 봉인된 기억이 서서히 깨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다양한 시기에 만들어진 실종 신고 전단지도 펼쳐보았습니다. 전단지마다 우리 아들을 찾아주세요라는 절박한 문구가 적혀 있었고 아래에는 할머니의 연락처가 남겨져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습니다. 할머니가 송기철을 처음 봤을 때의 놀란 눈빛, 그 이후로 만날 때마다 보이던 애틋한 시선,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그를 찾았던 이유. 송기철은 50년 전 실종된 김준호였던 것입니다. 송기철은 할머니 집을 나와 파출소로 향했습니다. 가슴 속에는 혼란과 충격이 뒤섞여 있었죠. 자신이 평생 찾던 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찾은 것 같은, 그러나 그 완성된 그림이 너무 거대해 받아들이기 힘든 느낌이었습니다. 파출소에 도착하자 정민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맞이했습니다. 경위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창백하신데. 송기철은 억지로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김순자 할머니 상태는 어떤지 병원에 확인해봐. 정민수가 전화를 거는 동안 송기철은 사무실 구석에 앉아 머릿속을 정리했습니다. 평생 자신의 정체성을 의심했던 시간들, 고아원에서의 외로움, 경찰이 되기로 결심했던 순간.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문득 송기철의 머릿속에 희미한 기억 조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넓은 시장, 사람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갑자기 찾아온 혼란. 누군가 그의 손을 강하게 잡아당기는 느낌. 그 이유는 완전한 공백이었습니다. 정민수가 전화를 끊고 다가왔습니다. 경위님, 할머니 상태가 아직 위독하시대요. 중환자실에 계시고 의사 선생님이 24시간이 고비라고 하셨습니다. 송기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신문 기사를 펼쳐 정민수에게 보여주었죠. 민수야, 이 기사 좀 자세히 조사해 줄 수 있어? 당시 상황에 대한 모든 정보가 필요해. 정민수는 의아한 표정으로 기사를 받아들었습니다. 1975년 산청 시장 실종 사건이요? 왜요? 송기철은 잠시 망설이다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사실, 내가 이 기사 속 실종된 아이일 수도 있어. 정민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경위님이요? 그게 무슨... 송기철은 자신의 흉터와 사진 속 아이의 흉터를 보여주며 간략히 설명했습니다. 정민수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지만 곧 프로다운 태도로 돌아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장 조사해 보겠습니다. 송기철은 고맙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무실로 들어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50년 된 실종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는 일, 그것도 자신이 피해자일 수도 있는 사건을 조사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정민수는 당시 신문 기사들을 검색하고
경찰 기록보관소에 연락해 관련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몇 시간 후 그는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송기철의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경위님,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당시 산청에는 대형 산불이 있었어요. 아이가 실종된 날과 거의 동시에 발생했답니다. 혼란 속에서 아이를 찾는 일이 더 어려워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송기철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산불, 불꽃. 갑자기 머릿속에서 붉은 불길과 비명소리가 반복해서 울렸습니다. 그는 관자놀이를 꾹 누르며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경위님, 괜찮으세요? 송기철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뭔가 기억이 나는 것 같아. 사람들의 비명. 하지만 명확하지 않아. 정민수는 조심스럽게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경위님,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당시 실종 수사를 담당했던 강대현이라는 사람이 지금 마을에 살고 있답니다. 그리고 지금은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되었대요. 송기철의 시선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강대현? 어디 사는데? 마을 입구 제일 큰 기와집이요. 지금은 70세쯤 되셨을 텐데 당시 20대 신임 경찰이었다고 합니다. 특이한 건 실종 사건 직후에 갑자기 경찰을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몇 년 만에 큰 부자가 됐다고 합니다. 송기철의 눈에 의심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을 만나봐야겠어. 같이 가자. 두 사람이 마을로 나가려는 순간 오미영이라는 마을 약국 주인이 파출소를 찾아왔습니다. 40대 초반의 단정한 여성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위님. 김순자 할머니 소식 들었어요. 할머니와 제가 가까웠거든요. 송기철은 잠시 망설이다 오미영을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할머니와 어떤 관계이신가요? 오미영은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어머니가 할머니의 친구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순자를 돌봐달라고 부탁하셨죠. 그래서 자주 찾아뵙고 도와드렸습니다. 송기철은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혹시 할머니가 잃어버린 아들에 대해 들으신 적 있나요? 오미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물론이죠. 할머니가 항상 이야기하셨어요. 준호를 찾는 게 할머니의 유일한 삶의 목표였으니까요. 잠시 망설이다 오미영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할머니가 처음 경위님을 봤을 때 놀란 표정으로 준호야라고 중얼거리는 걸 들었어요. 처음엔 노인의 착각인 줄 알았는데 혹시 송기철은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네, 제가 그 아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증거를 발견했거든요. 오미영의 눈에 놀라움과 기쁨이 번졌습니다. 정말요? 그럼 할머니의 50년 기다림이. 송기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모든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제가 어떻게 강원도에서 발견되었는지, 누가 저를 납치했는지. 오미영의 표정이 갑자기 굳어졌습니다. 경위님, 조심하세요. 이 마을엔 비밀이 많습니다. 특히 강대현 씨는 마을에서 그의 영향력이 막강하거든요. 송기철은 눈을 가늘게 뜨고 물었습니다. 강대현에 대해 아는 게 있나요? 오미영은 주변을 살피듯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확실한 건 없어요. 하지만 할머니의 남편이 돌아가신 후 강대현이 그 땅을 헐값에 사들였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지금 그 자리에 대형마트가 있죠. 송기철은 정민수와 시선을 교환했습니다. 점점 더 의심스러운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송기철이 의자에서 일어나려는 순간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정민수가 받고 송기철에게 수화기를 건넸습니다. 병원에서 전화 왔습니다. 할머니께서. 송기철은 순간 심장이 멎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수화기를 귀에 대고
의사의 말을 들었습니다. 경희님, 할머니 상태가 조금 안정되셨습니다. 잠깐이지만 면회 가능하십니다. 송기철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송기철은 정민수와 오미영을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 상태가 조금 좋아지셨대. 병원에 다녀와야겠어. 오미영이 말했습니다.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찾으실 수도 있으니까요. 송기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병원으로 향하는 길 그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50년 동안 자신을 찾던 어머니를 만나게 된다는 감격,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어두운 진실에 대한 불안감이 뒤섞였습니다. 병원으로 향하는 길, 먹구름이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산청군에 호우경보가 발령됐다는 소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송기철, 정민수, 오미영 세 사람은 긴장된 침묵 속에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중환자실 앞, 송기철은 심호흡을 한 후 의사를 만났습니다. 경희님, 할머니께서 잠시 의식을 되찾으셨습니다만 아직 상태가 불안정해요. 5분 이내로 면회를 마쳐주세요. 송기철은 고개를 끄덕이고 방호복을 입은 후 중환자실로 들어섰습니다. 각종 기계와 튜브에 둘러싸인 할머니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은 반짝였습니다. 송기철은 천천히 다가가 할머니 곁에 앉았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저 송기철입니다. 할머니의 눈이 천천히 돌아와 송기철을 바라보았습니다. 힘겹게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준호야. 그 한마디에 송기철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50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준호인가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산소 마스크 아래에서 희미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내 아들. 찾았다. 송기철은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할머니에게 단스 서랍에서 발견한 것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할머니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대현. 조심해. 할머니의 목소리는 가느다랬지만 그 안에 담긴 두려움은 선명했습니다. 송기철은 할머니의 손을 더 단단히 잡았습니다. 강대현이 무슨 짓을 했습니까? 할머니는 말을 이으려 했지만 모니터에서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나가주셔야 합니다. 상태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송기철은 억지로 할머니의 손을 놓고 중환자실을 나왔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강대현에 대한 의심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기다리던 정민수와 오미영에게 상황을 간략히 설명한 송기철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강대현을 당장 만나야겠어. 바로 그때 병원 로비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창문으로 몰려가 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송기철이 다가가 보니 빗줄기가 거세게 내리치고 있었습니다. 호우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모든 주민들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라는 안내방송이 나왔어요. 간호사의 말에 송기철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정민수, 넌 병원에 남아 할머니를 지켜. 난 마을로 가서 상황을 살펴볼게. 오미영이 나섰습니다.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제 약국도 걱정되고요. 두 사람은 비를 뚫고 마을로 향했습니다. 빗줄기는 점점 더 거세졌고 도로 곳곳에 물웅덩이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소나무골에 도착하자 이미 저지되는 물에 잠기기 시작했습니다. 송기철은 확성기로 주민들에게 대피 안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민 여러분, 현재 마을 하천의 수위가 위험 수준에 달했습니다. 즉시 고지대 마을회관으로 대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주민들이 짐을 챙겨 대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송기철의 눈에
강대현의 집이 들어왔습니다. 큰 기와집 앞에는 검은색 고급 승용차 한 대가 서 있었고 강대현으로 보이는 노인이 무언가를 서둘러 차에 싣고 있었습니다. 송기철은 차를 돌려 강대현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미영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지금 가실 건가요? 위험할 수 있어요. 송기철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0년 동안 숨겨진 진실을 더는 미룰 수 없어요. 강대현의 집 앞에 차를 세우고 내리자 빗줄기가 송기철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그는 짙은 빛 속에서도 강대현의 모습을 선명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70대의 노인이었지만 여전히 강인한 체격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강대현 씨,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강대현은 송기철을 보자 잠시 놀란 듯 했지만 곧 무표정한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무슨 일인가? 지금 대피해야 하는 상황인데. 송기철은 비에 흠뻑 젖은 채로 강대현에게 다가갔습니다. 1975년 김준호 실종 사건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강대현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금방 태연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래된 사건이군. 난 그때 담당 형사였지만 결국 아이를 찾지 못했어. 안타깝게도. 송기철은 주머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어린 준호의 사진이었습니다. 이 아이의 흉터와 제 흉터가 같습니다. 강대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잊은 듯 했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바로 그때 천둥 소리와 함께 갑자기 강대현의 창고 지붕 일부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송기철과 오미영은 놀라 흠칫했고 강대현은 창고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안 돼. 내 서류들이. 송기철도 본능적으로 강대현을 따라 창고로 달려갔습니다. 오래된 창고 안에는 수많은 서류 상자들이 비에 젖고 있었습니다. 강대현은 당황한 듯 상자들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도와드릴게요. 송기철이 다른 상자들을 치우려 할 때 갑자기 선반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강대현을 밀치며 몸을 던졌습니다. 무거운 선반이 송기철의 어깨를 스쳤지만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습니다. 혼란 속에서 강대현의 소매가 걸려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송기철은 강대현의 오른팔에 있는 특이한 화상 흉터를 보았습니다. 송기철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흉터는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머릿속에서 갑자기 파편적인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5살 때의 기억. 시장에서 누군가 자신을 강제로 끌고 가는 모습. 그리고 그 사람의 팔에 있던 흉터. 당신이었군요. 송기철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강대현은 황급히 소매를 내리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송기철은 천천히 강대현에게 다가갔습니다. 당신이 나를 납치했죠. 그리고 불 속에 버렸고. 창고 안에 긴장된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빗소리만이 두 사람 사이를 메웠습니다. 강대현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노인의 약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송기철을 노려보았습니다. 50년이나 지났는데도 돌아왔군. 내가 돌아올까봐 평생 두려웠다. 강대현의 고백에 송기철은 얼어붙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직접 듣게 되니 충격이 더 컸습니다. 왜 그런 짓을 했습니까? 강대현은 비웃듯 웃었습니다. 김순자의 남편이 운영하던 가게와 땅. 그것만 있으면 내가 이 동네를 완전히 장악할 수 있었지. 하지만 그는 절대 팔지 않겠다고 했어. 그래서 오미영이 창고 입구에 서서 그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공포로 일그러졌습니다. 당신이 그랬다고요? 준호를 납치했다고요? 강대현은 오미영을 힐끗 보더니
다시 송기철을 향해 말했습니다. 아이를 없애면 부모가 무너질 거라 생각했지. 실제로 그렇게 됐고, 김순자의 남편은 아들을 찾다가 병으로 죽었고, 그녀는 완전히 폐인이 됐지. 그 틈에 땅을 헐값에 사들릴 수 있었어. 송기철의 주먹이 굳게 쥐어졌습니다. 그는 전화기를 꺼내 통화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왜 나를 죽이지 않았죠? 강대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럴 생각이었어. 산불이 난 것도 좋은 기회였지. 아이를 불 속에 버리고 도망치면 완벽한 계획이었을 텐데. 그때 갑자기 양심의 가책이 들었나? 그래서 그냥 멀리 강원도까지 데려가 시장에 버렸어. 아무도 연결 짓지 못하게. 송기철은 분노를 억누르며 말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자백하셨으니 체포하겠습니다. 강대현 씨, 당신은. 그 순간 엄청난 우르릉 소리와 함께 창고 뒤편 제방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식간에 물이 창고로 밀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빨리 나가요. 오미영이 소리쳤지만 이미 물살이 거세게 밀려들어왔습니다. 송기철은 오미영에게 달려가 그녀를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먼저 나가세요. 난 강대현을 데리고 나갈게요. 오미영은 마지못해 창고를 빠져나갔습니다. 송기철은 강대현을 향해 돌아섰지만 노인은 이미 물살에 휩쓸려 비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잡으세요. 송기철은 손을 뻗어 강대현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그 순간 강대현의 눈에 의아함이 서렸습니다. 왜 날 구하려 하지? 난 내 인생을 망쳤는데. 송기철은 강대현의 팔을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당신이 심판받아야 하니까요. 그리고 내가 경찰이니까. 두 사람은 거센 물살과 싸우며 창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밖의 상황도 심각했습니다. 마을 전체가 물에 잠기고 있었고 주변 도로는 이미 통행이 불가능했습니다. 마침 구조대가 보트를 타고 접근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송기철은 손을 흔들어 신호를 보냈고 다행히 구조대원들이 그들을 발견했습니다. 여기요. 빨리요. 구조대원들이 보트를 몰고 왔고 송기철은 먼저 강대현을 보트에 태웠습니다. 오미영도 무사히 보트에 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송기철이 보트에 오르려는 순간 갑자기 큰 나무 토막이 물살에 휩쓸려 왔습니다. 조심하세요. 오미영의 외침이 들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나무 토막이 송기철을 강타했고 그는 순간 의식을 잃으며 물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구조대원이 재빨리 물속으로 뛰어들어 송기철을 끌어올렸습니다. 송기철은 희미하게 의식을 차리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강대현은 수갑이 채워진 채 구조대원들의 감시 아래 있었고 오미영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송기철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경위님, 괜찮으세요? 송기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할머니, 어머니, 병원에 가야 해요. 할머니가. 구조보트는 빠르게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했고 송기철은 응급처치를 받은 후 곧바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강대현은 다른 경찰관들의 호의를 받으며 구치소로 이송되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송기철은 중환자실로 달려갔습니다. 정민수가 복도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경위님, 다행히 오셨네요. 상황이 안 좋습니다. 송기철의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할머니 상태가 어떻습니까? 정민수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심장 기능이 계속 약화되고 있대요. 의사 선생님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송기철은 벽을 짚으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50년 만에 어머니를 찾았는데 이제 또다시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강대현은요? 체포됐나요? 송기철이 물었습니다. 네,
지금 구치소에 있습니다. 모든 증거가 확보됐고 자백도 했다고 들었습니다. 송기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적어도 정의는 바로 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에게 모든 진실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 부탁해서 면회 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정민수가 의사를 찾아가는 동안 송기철은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모든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왜 고아가 되었는지, 왜 평생 이상한 꿈을 꾸었는지, 그리고 왜 범죄자를 잡는 경찰이 되고 싶었는지. 폭우는 여전히 거세게 내리고 있었지만 병원 안은 고요했습니다. 의사가 송기철에게 다가왔습니다. 경위님, 할머니 상태가 매우 위중합니다. 하지만 면회는 허락해 드리겠습니다. 아마도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의사의 말에 송기철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방호복을 입은 후 중환자실로 향했습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여전히 기계에 둘러싸여 있었지만 의식이 돌아온 상태였습니다. 송기철이 침대 곁에 앉자 할머니의 눈이 천천히 그를 향했습니다. 준호야. 그 한마디에 송기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김준호였고 이 할머니는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 처음으로 그 단어를 입에 담는 순간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50년간 갈망했던 그 한마디, 어머니. 송기철은 할머니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돌아왔어요.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힘겹게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널 찾다가 돌아가셨어. 하지만 난 포기하지 않았단다. 송기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어머니. 모든 걸 알게 됐어요. 강대현이 저를 납치했고 이제 그는 체포됐습니다. 모든 죄를 자백했어요. 할머니의 눈에 놀라움이 어렸습니다. 정말 그랬니? 송기철은 모든 사실을 짧게 설명했습니다. 강대현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 자신을 납치했다는 것, 산불을 이용해 죽이려 했지만 마음을 바꿔 강원도에 버렸다는 것, 그리고 고아원에서 자라 경찰이 된 자신의 이야기까지. 할머니의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힘겹게 손을 들어 송기철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내 아들, 내가 경찰이 되다니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송기철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손끝에서 전해지는 따스함은 평생 그가 찾아 헤매던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회복에 전념하세요. 모든 진실이 밝혀졌고 강대현은 벌을 받을 겁니다. 그 순간 중환자실 문이 열리고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누군가가 할머니를 꼭 뵙고 싶다고 하는데요. 강대현이라는 분인데. 송기철은 놀라서 돌아보았습니다. 문 앞에는 수갑을 찬 채 2명의 경찰에게 호위받고 있는 강대현이 서 있었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이 사람은. 그러나 할머니가 가느다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들어오게 해. 송기철은 어머니를 의아하게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이 사람이. 할머니는 고개를 가만히 저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 송기철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강대현에게 자리를 내주었지만 경계하는 시선으로 계속 지켜보았습니다. 강대현은 수갑을 찬 손으로 천천히 할머니의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처음 보는 감정, 후회와 죄책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김순자 씨, 저 정말 미안합니다. 강대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는 50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빼앗고 당신의 인생을 망쳤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지만 죽기 전에 사과하고 싶었습니다. 할머니는 한참 동안 강대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50년간의 한과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감정도 있었습니다. 이해였을까요? 아니면 용서였을까요? 미워하느라 내 인생도 망가졌다. 이제는 우리 모두 자유로워져야지. 할머니의 말에 강대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어깨가 흔들렸고 오랜 시간 억눌러왔던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송기철은 이 장면을 지켜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분노와 증오가 마음속에서 끌어올랐지만 동시에 그는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50년의 한을 내려놓는 순간 어머니는 진정한 자유를 찾고 있었습니다. 이제 됐어요. 돌아가세요. 송기철이 말하자 경찰들이 다가와 강대현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방 안에는 다시 송기철과 할머니만 남았습니다. 어머니,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너무나 평화로웠습니다. 이제 내 삶이 완성됐구나. 송기철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순간 모니터에서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의료진이 급히 뛰어들어왔고 송기철은 할머니의 손을 놓아야 했습니다. 할머니의 심장 리듬이 불안정합니다. 밖으로 나가주세요. 송기철은 마지못해 중환자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는 오미영과 정민수 그리고 마을 주민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송기철은 벽에 기대어 섰습니다. 수십 명의 주민들이 병원에 모여 할머니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 그를 놀라게 했습니다. 오미영이 송기철에게 다가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할머니를 존경해요. 50년 동안 아들을 찾는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거든요. 송기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민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매일 아침 준호의 사진에 인사하고 매년 생일마다 케이크를 사놓고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송기철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50년의 기다림, 그 깊은 모성의 앞에 그는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1시간이 지났을까요? 의사가 중환자실에서 나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긴장된 표정으로 의사를 바라보았습니다. 믿기 어려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의사의 표정은 놀라움으로 가득했습니다. 할머니의 심장이 안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살아야 할 이유를 찾은 것처럼요. 송기철의 눈이 커졌습니다. 주민들 사이에서 안도의 한숨과 함께 작은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정말입니까? 할머니가 회복될 수 있다는 건가요? 의사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단정할 수는 없지만 지금 상태로는 회복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치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송기철의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는 복도에 있는 의자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오미영이 그의 곁에 앉았습니다. 당신이 할머니에게 준 것은 단순한 재회가 아니라 삶의 의미였어요. 50년을 기다린 끝에 찾은 아들. 송기철은 오미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새로운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제 삶을 되찾고 싶습니다. 김준호로서의 삶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소나무골은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폭우 피해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마을 전체가 새롭게 단장되었고 주민들의 삶도 변화했습니다. 송기철, 아니, 이제는 김준호라고 불리는 그는 경찰 제복 대신 평범한 셔츠와 청바지 차림으로 마을 초등학교 운동장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아이들에게 안전 교육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낯선 사람이 접근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이들이 일제히 손을 들었습니다. 크게 소리 지르고 도망가요. 김준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꼭 어른들에게 알려야 해요. 수업이 끝난 후 그는 학교를 나와 마을 약국으로 향했습니다. 오미영의 약국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오미영이 환한 미소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오늘 아이들 반응은 어땠어요? 김준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좋았어요. 아이들이 안전에 대해 많이 배워가는 것 같아요. 오미영은 약국 카운터에서 나와 그의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6개월 동안 특별한 감정이 싹 텄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하는 깊은 유대감이었습니다. 어머님 모시러 갈 시간이네요. 김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함께 마을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할머니는 기적적으로 회복했지만 여전히 전문적인 간호가 필요했습니다. 김준호는 매일 할머니를 방문했고 주말에는 집으로 모셔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요양원에 도착하자 할머니는 휠체어를 타고 정원에서 다른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6개월 전보다 훨씬 생기가 돌았고 눈빛은 밝게 빛났습니다. 어머니,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김준호가 다가가 인사하자 할머니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왔구나. 오늘도 학교에 갔었니? 김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어머니의 휠체어를 밀기 시작했습니다. 세 사람은 요양원 주변 산책로를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오늘 재판 결과가 나왔어요. 김준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할머니와 오미영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강대현이 1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나이를 고려해 감형됐지만 그래도 정의는 실현됐어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사람, 진심으로 반성하더구나. 김준호도 동의했습니다. 강대현은 재판 과정에서 모든 재산을 마을 발전 기금으로 기부했고 진심으로 죄를 뉘우쳤습니다. 물론 그것이 그의 죄를 사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진실한 반성의 시작이었습니다. 어머니, 내일은 마을 축제가 있어요. 함께 가실 거죠? 할머니는 밝게 웃었습니다. 당연하지. 우리 아들이 준비한 행사인데 어찌 안 가겠니? 세 사람은 웃으며 산책을 이어갔습니다. 요양원으로 돌아온 후 김준호는 어머니의 방에 그녀를 데려다 주었습니다. 어머니, 내일 아침에 다시 올게요. 할머니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준호야, 정말 행복하구나. 50년을 기다렸어도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니. 김준호는 어머니를 꼭 안아드렸습니다. 그의 가슴은 따뜻한 감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다음 날 마을 축제가 열렸습니다. 소나무골 주민들이 모두 모여 음식을 나누고 공연을 즐겼습니다. 김준호는 오미영과 함께 할머니의 휠체어를 밀며 축제 곳곳을 구경했습니다. 축제의 하이라이트, 마을 주민들이 모두 모인 가운데 김준호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50년 전 이 마을에서 실종되었던 김준호입니다. 관중들 사이에서 감동의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그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지만 본인의 입으로 직접 듣는 것은 또 다른 감동이었습니다. 50년의 시간 동안 제 어머니는 단 하루도 저를 찾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믿음이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함께 있게 해주었습니다. 김준호는 객석의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의 눈에는 자랑스러움과 행복의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를 빌려 특별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준호는 무대에서 내려와 오미영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녀 앞에서 한쪽 무릎을 꿇었습니다.
오미영 씨, 당신은 제가 어둠 속에서 빛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이제 저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해주시겠습니까? 김준호는 작은 반지 상자를 꺼내 열었습니다. 오미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고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함께하고 싶어요. 주민들의 환호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할머니는 휠체어에서 일어나 두 사람에게 다가가 함께 안았습니다. 50년을 기다렸어도 행복은 결코 늦지 않았구나. 할머니의 말에 모든 주민들이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프로포즈가 아니라 오랜 상처의 치유와 새로운 시작의 순간이었습니다. 축제가 끝나고 세 사람은 지리산이 보이는 언덕에 앉았습니다. 석양이 산 너머로 지고 있었고 마을은 평화로운 저녁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우리 집으로 이사 오세요. 오미영과 저, 그리고 어머니. 우리 함께 살아요. 할머니는 행복한 미소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준호는 먼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향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희망을 버리지 마세요. 실종된 아이들이 언젠가 돌아올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기적을 만듭니다. 세 사람은 손을 맞잡고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50년의 기다림 끝에 찾은 서로, 이제 그들 앞에는 함께할 수 있는 새로운 시간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매년 수천 명의 아이들이 실종되지만 포기하지 않는 가족들의 믿음으로 기적 같은 재회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또 다른 기적을 만들 수 있습니다.